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이유는 영국의 새로운 정부가 대규모 감세 조치를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주가도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을 하고 그렇게 금리가 폭등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영국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소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0%까지 거의 갔다가 3.98%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3.6%대로 다시 내려와 있고, 영국 파운드 환율도 1파운드가 1.14이다가 이던 것이 1.07로 떨어졌다가 다시 1.13으로 올랐습니다. 이 1.07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1달러에 몇 원인데 파운드는 1파운드에 몇 달러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와는 환율이 내려가는 게 파운드와 약세입니다. 우리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약세지만. 근데 이 1.07이라고 하는 건 최저치인데, 1992년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영국 파운드를 공격해서 하룻밤에 10억 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후로 최저치예요. 근데 그때도 비슷합니다. 영국 정부가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유럽연합, 유로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당시에 이 ERM이라고 하는 데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독일의 마르크하고 안정시켜야 되는데, 영국은 여기는 가입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돈을 마구 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입할 수가 없을 것이다. 파운드화 환율이 유지가 안 된다. 파운드화가 여기 가입하려고 그러면 통화 가치를 많이 떨어뜨려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지 소로스가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게 성공을 해서 결국 영국은 이 체제 가입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갔죠. 지금도 비슷한 겁니다. 돈을 엄청 풀겠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근데 돈을 풀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 나쁜 것이었을까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영국 정부가 경제 좋아지게 한다고 돈을 많이 쓰겠다고 한 거 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던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참 경제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워낙 뉴스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경제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 저것도 경제, 전부 경제고, 이 많은 경제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구나,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올라갔구나, 떨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 어떤 걸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100가지 요인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51개가 플러스고, 49개가 마이너스고, 그래서 플러스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게 있고, 똑같은 요인이긴 하지만 어떤 거는 주변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세상을 볼 때 무엇이 코어인가, 무엇이 핵심인가를 구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 코어만을 쳐다보려고 노력하고, 코어가 아닌 것들은 굉장히 많은 뉴스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거의 99%의 뉴스는 이 코어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흘려서 듣고 코어인 거 1%만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이 코어,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GDP 성장률? 그게 아니고 기업이익이죠, 기업이익. 기업이익이 코어입니다. 채권은 뭐가 코어하겠습니까? 물가입니다.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침체로 간다, 경제가 좋다, 이건 둘째 문제고, 채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가입니다. 미래의 물가 전망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냐, 얼마나 높아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물가 상승률이 고점은 찍은 것 같다. 내려오긴 할 건데, 미국의 경우에 8%를 넘어서는 물가가 내려오긴 할 건데 이게 빨리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상당히 좀 서서히 내려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가서도 4%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상당 기간 3, 4% 이상의 물가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보다는 물론 8%보다 내려오겠지만 3, 4% 물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연방기금리가 최소한 가장 낮은,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가 연방기금리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금리가 물가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가도 보상이 안 되면 사람들이 왜 돈을 맡기겠습니까? 써버리죠. 다른 거 물건을 사거나. 뭐 옛날 같았으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가, 물가는 하루 20%씩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금리는 10%만 주면 사람들이 다 연탄 사재고, 멸치 가득가득 사재고, 창고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거 다 사가지고 창고에다가 매석을 하지 왜 돈을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물가라고 하는 것이, 미래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연방기금리는 최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가만큼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4%까지는 올라가겠다. 그리고 3% 밑으로 내려가기는 앞으로 2, 3년 후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지금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미래의 물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전망과 관련된 부차적인 요인들일 뿐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경제가 안 좋아져서 물가가 내려갈 거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더 올라갈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침체가 온다고 생각해도 지금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미래의 물가 전망이 되겠죠. 주식에서는 미래 기업 이익의 전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처럼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 물가 내려가죠. 소비 줄어들죠. 기업의 매출액이 줄어들고 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주가가 4, 50%씩 떨어지는, 주가 지수가 4, 50%씩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는 못 사지만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떨어져도 옛날 같은 그런 하락의 패턴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주식이나 채권은 코어가 각각 이런 것들입니다. 외환에서는 코어가 뭘까요? 핵심적인 변수가. 그 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높다? 좋다?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외환에서 코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화폐로 또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 화폐로 돈을 얼마나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가령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령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나라를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가령 미국 달러를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 나라 돈 중에서 미국 달러로 바꾸려는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나라가 가령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루머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나라 돈 갖고 있으면 값어치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절하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나라 화폐를 버리고 US 달러로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 나라가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아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그리고 경제도 안정되고 정치도 안정돼서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나라 통화가, 그 나라 화폐가 US 달러하고 아까는 반대의 방향으로 교환되려고 하는 그런 돈들이 양이 많아지겠죠. 또는 이 나라가 금리를 대폭 높였어요. 대폭 높였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볼 때, 금리가 워낙 높아서 저 나라 불안불안하긴 하고, 하지만 금리가 워낙 높아가지고 달러로 바꾸면 손해라고 생각하겠네. 그래, 그러면 그 나라에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겠지.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돈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이 때문에 금리를 높이는 거는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금리를 높였는데, 저렇게 금리를 높여가지고 저게 유지가 안 돼. 당장은 금리를 높이긴 했지만 좀 지나면 저거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마구 바꾸려고, 달러로 바꾸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나라 돈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안전통화 이런 걸로 얼마로 바꾸려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금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화폐량이 중요한 것이죠. 이 나라가 돈을 마구 풀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 돈의 일부는 달러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물론 뭐 해외여행 가거나 또는 뭐 유학 가거나 여러 가지 진짜 필요한 수요도 있겠지만 돈을 많이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이 돈이 너무 많잖아. US 달러에 비해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네. 그럼 이 돈의 가치가 유지가 안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달러로 바꿔놔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양과 금리라고 하는 것이 환율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화폐량을 확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체만 보면 그렇게 금융시장 요동을 칠 만큼 그렇게 많은 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뭐 지금 같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 가지고 금융시장은 뭐 대충 그러고 넘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뒤에 깔린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미국 얼마 전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걸 했죠. 거기도 이제 재정지출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통화 가치가 더 안정되고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면서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세금 혜택을 주지만 반대로 이쪽에서 법인세를 더 걷어가지고 이거를 메꿉니다. 돈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고 여기 있는 돈을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앞으로 돈의 양이 많아질 것 같다.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의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평가하기가 가령 냉전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서방 세계와의 그런 이제 군사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냉전과 비슷한 면도 있고, 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몇몇 산업을 둘러싸고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경제전쟁. 이런 것도 있어서 이걸 복합적으로 다 묶어놓고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용어가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통틀어가 그냥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 체제 간의 갈등, 어떤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을 그냥 물리적인 탱크가 움직이고 포 쏘고 총 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하겠어요. 누가 이기거나 누가 지거나. 이긴 쪽은 많은 걸 가져가고 진 쪽은 열심히 일만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지난 인류 역사상에서 최소한 수천 년 이상은 있어 왔겠죠. 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케인스가 2차 대전 직전에 한 달 동안 시골에 가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어떻게 전쟁 비용을 조달할 것인가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세상의 모든 전쟁은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돈이 필요하죠. 가령 옛날에 봉건 시대 때 전쟁을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국가가 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입니다. 나폴레옹 때부터 국가가 상비군이라고 하는 걸, 전 인구를 조사를 하고 이 상비군을 갖고 있었고, 상비군을 갖고 있으려면 돈 많이 들겠죠. 국가가 세금도 많이 걷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국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봉건 영주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동유럽에는 이 농민들이 노예와 비슷하게 인신구속이 당한 상태였고, 영국이나 서유럽의 경우에는 이게 농노는 아니고 그냥 자유농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하지만 이 봉건 영주가 있고, 농민들은 봉건 영주한테 세금을 내고, 봉건 영주가 국왕한테 세금을 내고,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세금을 맨날 내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왕이 봉건 영주한테 네가 군대 얼마 동원하고
곡식 얼마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봉건 영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전쟁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돈도 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금을, 월급을 웨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WAG, 영어로 임금이 되는데, 이 웨이지는 원래 영어 단어가 전쟁을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아닌데 월급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일해가지고 봉건 영주한테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지, 영주가 농민들한테 월급 주면서 고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웨이지가 월급으로 쓰였을 것 같지는 않고, 웨이지는 전쟁을 할 때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노고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웨이지가 전쟁을 수행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이 나면 그동안 못 살던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해져요. 위험수당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곡식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블레스 올레주라는 표현도 쓰죠. 이게 전쟁의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케인즈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전쟁이 끝나면,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귀족은 가난해졌죠? 이런 일만 있었으면 귀족들 다 망했겠네요? 그러진 않죠. 귀족들은 더 부자가 됐으면 부자가 됐지, 귀족들이 가난해져서 망하진 않았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폭등을. 그동안 이제 곡물 생산도 제대로 안 됐죠. 논밭이 많이 버려져 있었죠.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됐지만 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폭등한 곡물 가격 때문에 귀족들이 다시 이득을 챙기고 옛날보다 더 부자가 되거나 옛날 정도의 부자가 되고, 농민들은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웨이지 많은 돈을 벌었는데 폭등한 곡물값에 그거 내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쟁의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반드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 것이고, 그 전쟁에 이기면 또 가장 많은 몫을 그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지금도 러시아와 이런 문제가 몇 년 지속될지 우리는 몰라요.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폭넓게 전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서방 국가들이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풀어서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고용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고용이 유지가 안 되면 전쟁은 이미 진 겁니다. 요즘 전쟁이 뭐 핵무기 버튼을 꼭 눌러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못 먹고 살겠다라고 주부들이 프라이팬 들고 냄비 들고 나와서 저녁 시간에 두드리면 그 나라는 전쟁에 진 거예요. 가령 뭐 예전에 2차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에 들어갔을 때 독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전쟁은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들하고는 관계없다. 극소수의 프랑스의 기득권층을 우리가 제거하고 나면, 그러면 전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들한테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니 그냥 집에 계시라. 이것도 모든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거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저소득층한테 계속 고용을 시켜주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돈은 풀려나가요. 계속 돈은 풀려나갑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돈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 그림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그 미국의 연방정부, 그리고 한국의 정부가 정부 지출을 얼마나 했느냐를 GDP로 나누어 놓은 건데요. 한국 지금 GDP의 30%,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하면서부터 정부 지출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세금은 작년에 많이 거쳤죠. 부동산 거래도 많았고 주식 거래도 많았고 뭐 작년에 법인세도 꽤 많이 걷었어요. 작년에는 흑자였는데 이 GDP 30%씩 정부 지출을 하면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 안 되고 주식 거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기업 이익도 별로 안 늘어나고 이러면 이게 상당한 적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정부 지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미국도 어떻습니까? 팬데믹 때 35%까지 올라갔다가 GDP에 지금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평화로운 시기에 GDP 20% 정도를 정부가 지출했거든요. 복지국가 형태가 GDP 20% 정도입니다. 예전에 정부가 복지 지출 안 할 때는 GDP 2, 3% 대공황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한 20% 정도를 지출을 해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이 하는 건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는 GDP의 23, 24% 정도를 꾸준하게 계속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출의 상당 부분은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고용은 굉장히 좋아요. OECD 실업률 1인 보시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는 OECD 경기 선행지수 보시면 지금 결코 좋은 상태는 아니죠. 이게 이제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확실히 경기 둔화는 좀 깊은 경기 둔화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간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 게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이 OECD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지금 99 정도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에서까지 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침체는 계속 나빠져서 침체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기업 부도가 엄청나게 생긴다는 리만 사태가 생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팡 하고 무엇이 충격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게 도미노처럼 기업 부도가 생길 때 경기 침체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 쪽에서는 긴축적인 금융 정책을 쓰고 있죠.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돈을 써요. 그렇지만 그 돈이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른 나라 통화와 교환되거나 하는 그런 식의 돈으로 넘어가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돈들은 계속 풀고 있는, 경제의 어떤 상황보다 그 돈들은 잘 돌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주식, 채권 이런 거는 그렇죠. 지금 당장 쓸 돈은 아니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로 따지면 봉건영주가 쌓아둔 돈이에요. 만약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농민들은 그냥 하루하루 생활을 1년씩 단위로 생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각국 정부가 신경 쓰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쪽으로 돈이 가서 이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전쟁 중의 자원은 이쪽 주식 채권 쪽에서 이쪽으로 자원이 흘러가야 됩니다. 일상적인 고용 쪽으로. 봉건영주의 돈이 줄어들고 농민들의 돈이 증가하는 것처럼 주식 채권 시장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쓸 돈은 전부 다 이제 일반적인 민생,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너블레스 오블레주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에서 이기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동안 높은 금리로 이게 주식 채권으로 돈이 못 들어가겠던 것도 금리가 높아서 부가 증식을 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성과는 이쪽이 다 가져가요. 이쪽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쪽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이쪽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쪽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억제한다. 주식 채권 시장 억제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자산 시장이 지금 크긴 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저는 이 돈은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자산 시장에서 가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경기 침체로 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현저히 둔화되긴 하겠죠. 당연히. 이쪽은 지금 이제 약화되고 있고 이쪽을 강화시켜 놓고 갈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쪽이 모든 혜택을 또 다 가져가는.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후보가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볼커 의장이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감을 갖고 금리를 대폭 올립니다. 미국의 그 80년 말부터 81년까지 경기 침체가 오죠. 금리를 워낙 많이 올려가지고. 근데 그때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린 거는 대통령 당선자이든 레이건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매는 전쟁 상황으로 가서 경기를 둔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오페크의 카르텔을 붕괴시키자. 러시아와 오페크의 카르텔을 붕괴시키자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1년 만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1년 만에 긴축 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다시 긴축 정책을 풉니다. 주가는 단 3개월에 이 1년 이상 떨어진 거 다 만회해버립니다. 3개월에 다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한 전쟁의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게 어떻게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복귀를 하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영국이 한 건 뭐냐면 반칙이에요. 반칙. 아니, 어차피 지금 이쪽을 풀어야 돼요. 계속. 고용을 유지시키고 계속 돈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보수당이 자기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이거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이 돈을 풀겠다고 해버린 거죠. 근데 이러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푼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 풀기 시작하면 법에 따라서 계속 풀려나가겠죠? 이거는 영국이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이도 좀 어렵습니다. 저로서 만나기 좀 어려운데 이걸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그냥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영국이 전쟁을 쓰기 위해서는 이 돈은 계속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다 잘 알아요. 금융시장은 지난 수천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칙이죠. 이걸 풀겠다. 이거 풀고 이건 안 풀 건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차피 풀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영국이 파운드가 얼마나 풀린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도 폭등하고 파운드 가치가 폭락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계획을 철회하면서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지금 현재 경제는 제가 볼 때 금융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는 피할 수 없다. 긴축적 통화정책. 내년에도 높은 금리가 유지되겠구나. 정부는 계속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금 이제 국제적인 갈등, 패권들 사이의 갈등이 끝날 때까지 이런 구도가 이어지겠구나. 근데 거기서 이런 패권들 사이의 갈등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이 갑자기 팍 하고 튀어올라가는.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생길지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태를 지속할지는 모르고.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그거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